강의 촬영에 연속적으로 성공을 하니까 이제 강의하는 게 재밌네요. 계속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하고 이게 되풀이 될 때는 솔직히 진짜 강의하기 싫었어요. 짜증나가지고 이거 또 계속 머릿속에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또 끊기나 안 끊기나. 그러니까 노이로제까지 거기까지는 좀 과장이네.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신경 쓰였거든요. 이게 보면은 개정 작업하는 게 그게 정신 노동이고 강의는 그냥 단순 노동이에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갖고 읽어가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책 읽어가면서 독해 위주 강의다 보니까 읽어가면서 필요한 단어, 그 다음에 배경적인 지식, 판례 논거, 그 다음에 판례가 논거를 밝히지 않는 거는 우리가 주체적 능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것들 제가 전달해주는 단순 전달이거든요. 기분이 좋네요. 어쨌든 자, 지난 시간에는 행정 형벌에 관해서 다뤘죠. 자, 이번 시간에 다루는 게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인데, 제가 법학 전공하기 시작한 이래로 이런 해경망측한 입법은 처음 봤어요.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형벌하고 과태료는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 누가 주도해가지고 입법을 했는지 되게 웃긴 게, 형법 정치를 복사 붙이게 해가지고 형벌을 과태료로 이 정도로 바꾼 거고, 일반법 우선의 원칙은 참 제가 법학 전공하기 위해 처음 듣는 우스꽝스러운 법인데, 자, 여기 일단 413이죠? 413에 보면은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조치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건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얘가 일반법인데 일반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이거 외워놔야 돼요. 진짜 엽기적인. 우리가 이런 거 봤어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 얘는 일반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법적인 시간적 범위. 이거는 64 관련해 가지고 종합 정리했죠. 장수적 범위인데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정하는 영역 안, 이게 속지주의라고 하는 거고, 영역 밖에서 질서 위반행위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정하는 건 속인주의라고 하는 거고,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 위반행위라는 외국인에게 정한다. 이 기국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국기가 개항된 것은, 그래서 그 선박 비행기를 이동하는 영토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한 영국 여자 조문하러 갔다 조문도 못하고 미국 가서 망신당하고 캐나다 갔다가 거의 거지꼴로 돌아왔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공군 1호기가 대통령 전용기잖아요. 그 전용기 안은 대한민국 영토라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정상회담은 실패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누가 얘기했더라? 루즈벨트가 얘기했나? 하여튼 그게 외교가의 속설이거든요. 왜냐면 실패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실무자 선에서 몇 달 전부터 조율이 완벽하게 다 끝나고 정상회담 할 때는 어때요? 그냥 서명하고 서명한 거 교환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실수할 리가 없어요. 그냥 움직이는 축선, 선우 위치, 그 다음에 대화할 내용 모두 다 써주거든요. 시나리오에 따라. 저도 국방부에 근무할 때 한미 상호 방위조약, 물론 이제 외교부가 주관하지만 국방부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반박하고, 미국이 이렇게 주장하면 우리가 이렇게 반박하고, 이거 시나리오별로 A, B, C 한 여러 가지를 다 짜놓고 그 각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악수하면서 실수할 게 뭐 있어요? 악수하면서 바이든 son of bitch, 이 미치지 않고서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정상적이라면 실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엽기죠. 이거는 대통령만 탓할 수가 없고 하여튼 여러 가지 총체적인 난국인데, 아니 저건 외국 정상까지 현장 아까
검사 출신이었으면 이거 때려잡았을 거네. 칼제비다. 그때 당시 외신 보도 되면서 캐나다 정상이 될 때 그 얘기를 언급했대요. 난 아까 그 점심시간에 그 뉴스 보다가 우연하게 봤는데, 야, 참 무슨 이런 개망신이 다 있나. 이게 웃으면 안 되는 일인데, 심각한 일인데, 진짜 객관적으로 웃기는 일이고. 그래서, 자, 일단 부가대상, 그 기국주의 얘기하다가 그 얘기 잠깐 했고, 부가대상은 질서 위반 행위죠. 형벌이 아니라. 근데 여기 예외 있죠. 사법상, 소송법상 의무 위반,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징계 사유에 관한 거, 이거 외워야 돼. 출제된 거고. 이 질서 위반의 유죄법은 웬만한 거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특별 규정이라 그랬죠. 이것도 형법 복사 붙이기 하다가 이게 나온 거지. 원래 논리적으로는 이거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이 형법 복사 붙이기 하다가 그 형벌을 질서 위반 행위 이지랄로 바꿔놔가지고 저렇게 된 건데. 자, 일단은 고의 과실을 요하니까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했다. 그럴 때 고의 과실 따져봐야 된다. 이거 뭐 당연한 거잖아요. 고의 과실을 요하는 거니까 고의 과실이 있는지 따져봐야 된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다음 과태료 재판은 관할관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 절차가 아니라 법원의 직권으로 개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원칙으로 과태료 재판에서는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로 되지 아니한다. 이것도 중요한 논점이거든요. 이것도 또 하나 의미할 건 뭐냐면, 법원의 직권으로 개시 결정하는 거, 이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게 원칙이었어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이게 원칙이었는데, 지금 편의상 행정청이 부과하는 거로 이게 법률에 그렇게 돼 있다 그랬죠. 아까도 잠깐 종합정리하면서 봤는데, 그 416에 있잖아요. 416에 맨홀에 가면 사전통지 및 의견 지치를 위해 행정청이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 그래도 옛날에 법원이 하도록 돼 있거든요. 행정청이 금액을 결정하지 못하고 그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은 법원에 통지해서 법원이 비송사건 조차법에 따라 재판을 해서 결정했거든요. 이게 법원이 과부하가 걸린 거죠. 아니, 소송사건도 지금 뭐 몇백 건씩 밀려 있는데, 소송사건이 아닌 비송사건, 과태료까지 이걸 법원이 결정하게 되면 너무 이게 사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부과해서 대부분 자진납부 하잖아요. 그 다투려면 시간하고 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법원의 사건 수가 확 줄어들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바꾼 거지. 그건 편의상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편의상 그런 규정을 둔 거지. 원래 권한은 법원의 권한이에요. 따라서 행정청의 결정에 불복하면 이것도 처벌은 아니지만 제재의 일종이잖아요. 어쨌든 행정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벌은 아니지만,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법원이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기 판례 안 해놨나? 안 해놨으면 없을 것 같은데. 자, 420페이지 있죠? 420페이지 보면, 자, 괄호4 재판이 있죠? 결정을 하는 거예요. 판결이 아닙니다. 판결 형식이 아니라 결정 형식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례 있죠? 자, 과태료 액수를 정함에서, 자, 주어를 잘 봐요. 법원이 가지는 재량의 범위. 법원이 가지는 거예요. 이건 원래 법원의 권한이었고, 지금 편의상 행정청이 부과하는 거로 되어 있지만, 지금도 전국적 권한은 법원의 권한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행정청의 재량과 완전히 달라요. 법원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동기 위반의 정도 결과 등 여러 인자를 고려하여 주어가 법원이잖아요. 재량을 액수를 정할 수 있고, 원심이 정한 과태료 액수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그것이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액수가 많다고 다투는 건 적법한 제한고의가 될 수 없다. 이것도 출제됐던 판례인데 50% 감액한 거 부당하지 않다고 했는데, 저거하고 비교할 게 행정청이 가지는 재량은 금액을 확정할 수가 없어요. 일부가 위법이면 전부 취소한 걸 내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행정청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과태료에 관한 거는 원래 법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게 700부하고 700부에 가면 전부 취소 판결,
이게 149, 420, 426 연결되는데 과징금 부가처분 같은 재량행위. 쟤는 뭐예요? 쟤는 행정청의 재량이잖아요. 행정청의 선택권이니까 자 영업적 관련 판례 보면 영업적 그 재량행위 경우 처분청이 재량권을 존중해야 하므로 일부만 위법한 경우를 하더라도 법원은 전부 취소를 함으로써 원래 선택권자인 처분청이 재량권 행사하여 적정한 처분하도록 권한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에 적정한 영업정지 기간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초과 부분만 취소할 수 없다. 독자적 교훈은 도출해서 일부 취소하는 거 안 된다라는 거. 그죠? 근데 과태료는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제 여러분들도 완성 단계니까 이제 행정법 점점 재밌어질 거예요. 이 페이지를 안 써놨나? 아까 저쪽 뒤로 있는겠지? 자, 그 쟁점을 먼저 종합 정리했고 다시 돌아볼까요? 그 다음에 3번 판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여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지는 않는다. 이 과태료는 공적인 거기 때문에 사법관계 이거하고는 별개다라는 거죠. 위법성 차고인데 이것도 무조건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예요. 요거 빼고 틀린 거를 솔직히 여러 번 했죠. 여러 번 몇 번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요게 없으면 틀린 거다라는 거. 책임연령 14세 외워야 됩니다. 심신장애 자, 일단 그 전혀 판단 능력이 없으면 부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미약한 거는 감경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게 또 함정이에요. 한다 단적으로 돼 있죠. 근데 원인자라고 해서 스스로 정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 위반에 관한 자 이건 적용하지 않아야 돼. 이 원인자는 뭐냐면 심신장애 원인을 그 자기 스스로가 초래한 자. 예를 들어 보면 술이 떡이 돼가지고 전혀 뭐 판단 능력이 없다. 인사불성 돼가지고 기억이 없어요. 그런 경우 책임주의에 반하죠. 왜냐면 범죄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이 범죄이고 범죄로 나아가는 걸 막으려는 주체적 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술이 떡이 되면 뭐 도대체 이게 내가 뭔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그 술에 취해서 우발적으로 한 거는 그게 이제 심신 미약 이렇게 되는 건데 내가 죽이려는 고의를 갖고 제정신에 못 죽이니까 어때요? 술이 떡이 돼가지고 죽인 거. 이거는 원인자예요. 이런 게 스스로 술 취해서 판단 능력이 없는 원인을 스스로 초래한 자, 원인자 그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법인의 처리 양벌 규정 이제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다수의 질서 위반행위 가담인데 이게 공범에 관한 형법도 베껴온 거예요. 2인 이상이 가담할 때 각자가 질서 위반행위 하는데 이거 공동 정범의 형법으로 얘기합니다. 신분에 의해 성립하는 질서 위반행위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할 때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질서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이게 신분범에 관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어떤 거냐면 뇌물죄 이거는 공무원 신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마누라가 공무원 신분이 아닌 마누라가 가담하면 걔도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고 신분에 의해 과태료를 강경 또는 가정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때는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것도 친족 상도례 같은 게 그렇거든요. 친족 간 절도 이거는 어때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거지. 예를 들어 아들 녀석이 그 친구랑 둘이 지 아버지 금고를 털었다 그러면 아들은 처벌 안 돼요. 근데 그 친구는 처벌되는 거예요. 이게 그 친족 상도례가 관련되는 건데 참 웃겨요. 여기 하여튼 형법 총칙 그냥 다 모듈 복사 붙이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수개의 질서 행위인데 이거는 행위가 하나냐 두 개냐 보면 돼요.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 질서 위반에 해당할 때는 하나의 행위니까 한 번 처벌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로 한 번 처벌하는 거예요. 행위가 하나니까. 이거는 이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1번은. 근데 두 개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 위반 행위가 2개면 2번 처벌하는 거예요. 각각 부과한다. 이거는 실체적 경합범에
준하는 거죠. 다 과태료 산정시 고려사항 이것도 뭐 형법 베낀 건데 이건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거예요. 그렇게 당장 출제될 만한 것도 아니고. 어라 사법적이라고 아까 그거 중복돼 있나? 중복돼 있네. 고의가 싫어하는 건 좀 계장한테 빼야겠네. 인적 페이지에 있는 건. 자, 이거 봤으니까 넘어갑니다. 행정청의 과태료부과 징수가 원칙이라 그랬죠. 근데 이게 법률상 원칙이지 논리적으로는 원래 법원의 권한이라는 거 그거 별개로 알아둬야 돼요.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의무 등 이건 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뭐 이건 뭐 구속력이 없다는 거 뻔하고 과태료부가 행정청이 하는 거라 그랬죠. 부가 하해해야 한다. 소멸지 뭐 이의후기 그 다음에 과태료 이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처분이 아니죠. 왜냐면 옛날에도 행정소송법에 대한 특별법인 비속사건 저처법이 지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도 행정소송법에 대한 특별법이니까 결론은 똑같아요.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이건 지역적인 당장 출제될 가능성 없죠. 제목 정도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고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 감경 재량이긴 하지만 과태료가 제척기간에 이거는 징수는 소멸시효 이거 제목 외워놔야 돼요. 뒤틀 부가 소멸시효 이런 말이 안 돼요. 자 5년 숫자 밑줄 치고 이거 외워놔야 될 거고 근데 관련 판례 보면은 과태료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나 형해시효가 적용되지 않죠. 이건 당연하죠. 또 금전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적용되지 않지만 그 과태료 징수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똑같죠. 법률 시정되기 전에 그거긴 하지만 현행법도 5년으로 돼 있으니까 다행인 거고. 그다음 이의제기인데 이의 신청은 당해 처분청에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해당 행정청 60일 내 숫자 외에죠. 이의 신청이 30일, 60일, 90일 정신없이 돼가지고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제가 국회의원이면 이것도 그냥 90일로 통일해버리면 간단하잖아요. 그럼 일반 국민도 그렇고 수험생도 쉬운데 그죠? 언제 효력 상실하느냐? 이의제기가 있을 시 효력 상실. 근데 옛날 판례는 의미가 없어요. 저거 옛날에 출제됐던 건데 옛날에는 이제 법원 통지 시 왜냐면 법원의 통지에서 법원이 결정하는 거니까 행정청이 부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거 삭제하는 게 낫겠네. 개정할 때. 처리할 수 있다는 거 가볍게 보면 되고 법원 통고 14일이네. 외워야죠.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질서위반행위 조사. 이거 행정조사 기본법도 복사부지. 그러니까 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복부 입법 전형적인 내용이에요. 뭐 형법 총칙 복사붙이기. 또 일부는 행정조사 기본법 복사붙이기. 참 여러분 입장에 다행이에요. 숫자 7까지 같이 늦게 와가지고 이거 지랄하고 복사붙이기 하면서 조금 창의적으로 보인다고 꿀값 떠느라고 11로 바꿔버린 암기 부담인데 행정조사 기본법은 수험생을 배려한 최초의 입법이라 할 숫자 7로 통일했다. 9번은 뭐 별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가산금징수 이거 100번에 3 외워야 돼요. 이게 웬만한 게 100번에 5로 돼 있거든요. 100번에 3 반드시 외워야 되고 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82에서 2년에서 받고 과태료 징수위에 이거는 뭐 상식적인 거라 한번 보면 딱하다. 또 인도주의적 측면, 사회보장적 측면 이러면 이건 외우지 않아도 대충 알 수 있을 거예요. 결손 처분 이거는 징수 전망이 없을 때 적자 처리하는 그런 의미라 그랬죠. 자, 질서위반행위 재판 및 집행인데 관할법원 이거 600에서 인용해서 봤죠. 아니구나. 인용해서 본 게 아니구나. 600은 지금 420인데 당사자 이게 항고소송하고 달라요. 항고소송은 피고행정청이죠. 자, 600 보면은 그 중간에 로마자 3번 토지관할에 1번 일반관할 피고소재지 이게 420하고 비교해야 될 거고 그 다음 표준시도 이의제기 사실 통보시 이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처에 대한 출석 요구, 이거 제목 정도 알아두면 돼요. 왜냐면 이거는 그 질서 위반의 사실관계를 행정청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얘 도움이 필요하니까 제목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직권 탐지, 직권 증거조사 약방의 감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과태료 재판의 심판 범위는 과태료부가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저것도 나중에 종합 정리해야 되겠네.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되는 한도. 이거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대표적이었죠. 그 기속력에 관한 것도 그 마찬가지고 과태료하고. 그래서 지금 아예 인용을 해줘야겠네. 420하고 내가 말하는 거 내가 까먹었네. 뭐야? 기속력. 그렇지.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 관한 거하고 기속력하고. 오늘은 진짜 희한하게 집중력이 떨어지네. 다른 때 같지 않고. 어, 690 있죠? 690. 그 제한적 긍정선인데 두 번째 줄, 당초의 처분 사유와 그 밑줄을 이거 다 어차피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이게 일단 420하고 연결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 6번 행정심판도 똑같다라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속력에 뭐라? 판매 기속력이 저 판에 있는 거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아니. 718에 있네. 718. 어, 718에 보면 그 중간에 3번 관련 판례 3번 있잖아요.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죠. 이게 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여부에 따라 판단. 이게 420, 690. 저 알아보겠어야지 또. 690, 718 돌아와서. 요거 그냥 페이지 여러분 쓰는 거 귀찮으면 보충 자료로 제가 만들어가지고 종합 정리 해줄게. 자, 그 다음에 재판은 종합적인 문제 했고, 당사자 검사에게 고지하면서 효력 발생한다. 이 효력 발생식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결정 형식은 항고, 제항고지, 항소 이러면 틀리다는 거고, 판결에 대한 불복이 항소, 상고이고,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은 이제 항고, 제항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고라고 해야지 항소 이러면 틀리다는 거. 제목 정도 알아보면 되고, 즉시 항고. 당사자 검사 모두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이것도 의미할 거예요.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유일한 거예요. 대부분 다 집행 부정지 원칙이잖아요. 심판이나 소송이나. 그래가지고 소송만
인용해도 되겠죠. 심판도 인용할까? 그냥 인용하는 김에. 572. 그 다음에 소송은 책 걸려가지고 뭐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한 자네. 692. 이게 421, 572. 692에 밑에 나오잖아요. 집행부정지 원칙. 여기 421, 572. 수험생 심리는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죠? 저도 수험생 때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책이 그때 수험생도 아니었죠. 그냥 법과대학 다닐 때 그냥 그 학교 활동하면서 법상 보지도 않고 막 그럴 때인데 남보기가 뭐야 해가지고 비 오는 날 슬쩍 떨어뜨렸어요. 물에도 젖고 흙이 좀 이렇게 튀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엄청나게 뭐 몇십 회도 광고처럼 책이 변하더라고요. 참 한때 얘긴데. 자, 재판 비용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이 상식이죠. 상식은 아니고 원칙이죠. 근데 예외가 이제 사정 판결하고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그게 이제 예외죠. 이거 어디 갔냐 이거? 찾아놓을까 이거? 빼는 핵심 정리라 뺐나 본데. 뺐나 보네.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죠. 그죠? 패소자 부담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사당 판결은 공익 때문에 이길 걸 진 거니까. 그래서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같은 경우는 내 잘못이 아니라 행정처의 처분을 변경함으로써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 예외가 인정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패소자 부담 원칙은 뭐 일반 원칙 그대로니까 과태료 재판에 집행 검사의 명령을 한다 그랬죠. 약식 재판이라는 제도가 있다. 제목 알아두면 될 거고. 약식 재판은 당사자의 이의 신청에 의해 그 효력을 잃고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을 해야 된다. 약식 재판에 불복하면 이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 과태료 실효성 확보 수단도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일반적 간호사업 제한은 이거는 이제 그 논란이 된 게 부당결부 금지 법칙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게 그게 이제 434에 있어요. 병역법 하나 있거든요. 자, 434에 가면 간호사업의 메뉴에 보면 일반적 간호사업 제한이 있죠. 간호사업의 제한 가운데 의무 위반 사항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사업에 대한 제한을 일반적 간호사업의 제한이라고 하는데, 병역법이 근거다. 저거 알아두는 게 좋아요. 출제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출제되면 죄밖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왜 이게 일반적이냐? 이게 그 위반 행위와 관련된 영업에 한정하지 않아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 지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것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명하거나 시행할 수 없으며, 무시무시하죠.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해야 된다. 이게 제한이 안 돼 있죠. 이게 일단은 422하고 일단은 비교된다는 얘기고, 특정 간호사업 제한바요. 건축법상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만 제한을 하니까 특정이죠.
질서위반행위 기적법이고 해당 사학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 그러니까 이건 특정된 거고. 자, 다시 돌아올까요? 3회 이상 체납, 1년 경과 500만 원 이상 다 외워야 돼요. 저거. 그 저거하고 감치, 감치하고 요건 비교 3회 이상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1년 경과까지 똑같이 금액이 다르죠. 1,000만 원. 왜 감치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그 제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천재질환, 그 밖에 중대한 재난,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 네,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이거 비교하면서 봐요. 그 1번하고 3번, 괄호 1번하고 3번. 신용정보 제공, 이런 게 있다. 이거는 제목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자동차 관련, 이것도 무시무시하죠. 굉장히 압박이 큰 거죠.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내용은 여러분들이 숙지하는 게 좋은데, 어렵진 않아요. 외우지 않아도 상식적인 게.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가태료 납부 증명서 제출. 왜냐면 아까 그 자동차 번호판 그거 뜯어가지고 가져간 거 되돌려 받으려면 증명서 제목 정도로 될 거고. 자, 이제 드디어 3편의 마지막 쟁점, 새로운 음해와 부산인데, 가산금과 가산세인데, 가산금은 이제 가산세로 통합돼가지고 현행법상 뭐 국세기금법 징수법상 가산금이 있다는 틀린데 그렇게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알아는 둬야 돼요. 일단은 가산금은 이제 가산세로 납부지원 가산세로 통합됐다는 거. 그 다음에 하여튼 1차 독촉은 다 처분이죠. 2차 반복된 독촉 이런 게 처분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옛날에 가산금은 연체 이자였거든요. 지연 이자. 근데 지금 이제 가산금 제도가 없어지면서 출제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이제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가산금의 중과산금, 이거는 법률에 5% 몇 프로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걸 단순히 알려주는 거지, 이거에 의해서 의무가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배경이 있죠. 납부기간 도과해서 연체가 돼야 가산금 문다는 건 상식이잖아요. 외울 것도 없어요. 뭐 출제 돼봐야. 기반시설 부담금 부가처분에 처분 당시부터 위법 사유가 있어 부가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부가처분을 소급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그러면 어때요? 이런 취소가 된 경우는 효력이 없는 거니까 부당이득이 되죠. 그럼 부당이득이 성립되고 부당이득 반환할 때는 당연히 이자까지 물어줘야 되는 건 상식이죠. 이것도 뭐 최신 판례지만 외우지 않아도 해석이 되고. 부당이득은 뭐 무효, 당초부터 당연 무효이거나 아니면 취소가 돼야 성립된다는 건 구성요건적 효력 거기서 봤잖아요. 자, 기반시설 부담금 부가처분이 처분 당시에는 적법했고, 납부의무자의 납부의무 이행 지체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어 행정청이 지체 가산금을 정당하게 징수한 후에 그 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거는 그 법률상 원인에 의한 거니까 정당하게 징수한 지체 가산금까지, 이건 핵심은 그 정당하게 징수한 건 부당이득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뭐 이건 뭐 부당이득이 아니고 정당한 이득이지 부당이득이 아니잖아요. 틀릴 수가 없는 관례죠. 가산세인데 이거 283하고 인용해서 봤죠. 그 다음 가산세 부과요건인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다라는 거. 고의가실을 요하지는 않지만, 고의가실을 요하지 않는 건 일일이 외울 게 없다 그랬죠. 아까 종합정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뭐 마찬가지. 기준입장 제약인이고, 본세 납세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걸 전제로 하는 가산세 부과할 수 없다. 이거 유사한 거 봤죠? 이게 부종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부가기초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 당연한 얘기고, 신고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거. 자, 과징금인데 이건 행정행위거든요. 변형과징금은 이제 그 주민의 생활, 조업정지가, 그래서 이 변형과징금은 상업정지, 조업정지 가름하는 과징금인데, 이건 재량행위다. 얘도 재량행위다. 이거 금년도인가 지난해인가 최근에 출제가 됐죠. 아주 과징금 계열은 변형과징금도 기본적으로 재량행위. 과징금이 기속행위인 거는 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그거 판례 사항 있는 거 그것만 기습행위다 나머지는 재량행위다라는 거고. 근데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위반행위 종류에 대해서 변형 가지고 부과할 수 없다. 이거 당연하죠. 이거 재량행위도 요건이 충족됐을 때 할지 말지지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아예 할 수가 없다는 거. 이것도 재량행위 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다음 성질은 뭐 당연히 급부하면 행정행위죠. 그 다음에 뭐 합헌이다 이건 뭐 예를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법령 현수적 행위자가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고 이게 원칙이잖아요. 실질적인 그게 아니라 법령상 책임자에게.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재량행위 예외 거 없죠. 취소보험이도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고 재량행위 이제. 근데 이게 음미할 게 뭐냐면 두 번째 판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이거 밑줄 쳐볼까요?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가 없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죠. 이것도 아까 잠깐 인용한 709에 종합 정리해놨죠. 709. 709에 보면 저게 426인가? 그 정부 취소 판결에 직접적인 게 그 밑으로 가면 2번 있죠.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적법한 부가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420을 여기다 인용한 426을 여기다 인용하는 게 더 나을 뻔했네. 아까 위에 인용했는데 위에 인용해도 상관은 없고 709하고 해서. 근데 그 다음 3번은 세 번째 줄이죠.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때는 일부 취소. 요거는 708에 있어요. 708에. 괜히 덮은 거네. 708에 보면 이것도 426인데 그 1번에 보면 금전부가처분이 기속행위 경우나 정당한 부가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종합 정리하니까 그 정도 핵심만 밑줄 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과징금 강경사유가 있으면 강경사유가 있는 경우 이거 원칙적으로 재량행위 이럴 때는 일부 취소 안 된다는 거 당연하죠. 5번이 외워야죠.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줄여 부르는데 명의신탁자 얘만 기속행위예요. 이거 출제됐던 판례고 이거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재량하자 판단 기준 똑같은 게 나오는데 6번은 뭐 읽고 다시는 안 읽어도 돼요. 과징금은 재산적인 거니까 승계, 상속 가능한 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행정상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소비,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가 부가. 그러니까 이거 뒤틀면 한눈에 알아봐야 돼요.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가 기본적 성격이다. 간단하게 틀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 요 밑줄 치고 그러고 눈에 익혀놓으면 될 거고. 법적 근거인데 또 행정기본법에 있다는 거 반드시 읽어야죠. 내용은 별거 없어요. 내용은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읽어봐도 될 내용이라. 그 다음에 관련 판례에 보면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추후 부과금 산정 기준인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에 과징금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유보하거나 실제로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는 이유로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이거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게 놓은 건데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부관의 사과부관 있죠? 그거하고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부관을 나중에 부과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거지. 얘는 과징금이라는 본체 행정의 자체를 와 관계되는 거라 이게 196하고
혼동하면 안 된다. 그 정도 기억을 환기시키면 될 거예요. 얘는 과징금 자체, 행정위 자체, 이걸 변경하는, 행정위 자체를 변경하는 거예요. 부관이 아니라 427에 사후부관 메뉴 제목이 있죠? 거기다 427. 그래서 요런 게 미세한 차이를 구별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구별을 안 하면 인간의 머리가 암기력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희한하네, 뭐가 법적 근거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 판례라서 번 거 같은데 이게 헷갈리죠. 부관을 나중에 변경하거나 붙이는 문제하고 행정위 자체를 변경을 요구하는 거하고는 이건 전혀 다른 사안이다라는 거. 그 다음 179하고 관련해서 인용했던 판례죠. 그 다음 과징금에 관한 권리구제인데, 면허받은 장위자동차 운송사업구역에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 행정청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의해 동종업자의 영업이 보고되는 결과는 사업구역 제도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 재결에 대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그 취소를 갈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게 165하고 비교될 건데, 이게 별로 여러 이 배경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냥 그 결론만 해놨는데, 165에 거기 맨 위에 본문에 3번 예외적 법률상 이익 인정인데, 보건위생 한지약종상과 덜렁 사건명만 해놨죠. 427. 근데 이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독점적인 영업권을 설정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헷갈리는 건데, 뭐냐면 그 한지약종상원은 경상남도 고성군의 그 한일약방하고 건생당 약방 그 사건인데, 그건 뭐냐면 독점적인 경영권을 보장하는 거라 법률상 이익인데, 이거를 법적으로 이걸 침해한 거예요. 이전 허가를 내주면서 법적으로 침해한 사안이고, 이거는 이제 그 전라북도 김제가 이게 이제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관련된 사건은, 이건 뭐냐면 영업구역을 법적으로 침해해서 남의 독점적 영업권에서 이전 허가를 내준 게 아니에요. 이전 허가를 내준 게 아니고 그냥 얘가 A, 얘가 B, 이게 영업구역이다 그러면 법적으로 각각 여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요놈 자식이 슬그머니 영업소를 다른 사람의 배타적 영업구역 내에 그 설치하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과징금 부과됐는데, 그럼 얘가 어때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요놈 자식 남의 구역에서 몰래 장사하다가 들통났다. 그 꽃이다. 깨소금이다. 뭐 이랬겠죠? 근데 이게 취소제기를 나니까 어때? 과징금 안 내도 되니까 얘가 화가 났죠. 화는 났는데, 그거는 사실상 아직 법적 화가 아니죠. 그죠? 농담했는데. 사실상 화가 난 거지. 그게 무슨 법적으로 뭘 침해된 게 아니고. 이 취소 재결도 이유가 뭐냐면 불법 영업을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걸 취소한 거지, 법적으로 얘 구역에서 영업해도 된다는 취지로 취소 재결 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사실관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런 거는 판례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 배경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두는 게 순리예요. 지금 제 교재도 거꾸로 나오는 바람에 이게 뒤집박힐 텐데, 원래 판례 기재가 먼저 나와가지고 이게 판례 강의를 먼저 하고 이게 정리 강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참 7999 주기가 다르니까 이게 참 애매해졌어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게 전혀 다른 사안이다라는 거. 두 번째 판례는 뭐 회생 절차 지역적인 거라 외워지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아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감액 청구, 저건 뭐 앞에서 어딘가 나왔던 판례네. 그 다음에 명의신탁 등기 과징금 부과처분과 장기 미등기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어느 하나의 처분사유에 의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당의 처분사유가 아닌 다른 처분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자, 뭐예요? 처분사 추가 변경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그 명의신탁 등기했다는 것과 장기 미등기했다는 건 별개잖아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죠. 한눈에 보이죠. 자, 공고 거부는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그 판례에 가는 거 단수 처분이 처분이다라는 거. 그래서 수수료 부과 징수가 공법관계다, 당사자 소송이다, 뭐 그런 정도죠. 명당 공표인데 뭐 상식적인 얘기죠. 일반 공중이나 그 관련 사업자들에게 널리 경고함으로써 계속되는 공공의 손해를 종식시키고 위법 행위가 재발하는 걸 방지하고자 하는 뭐 애우고 자시고도 없죠. 자, 법적 성질은 확산된 비관력적 사실이라고 하는데 법적 근거, 그래서 이게 행정절차법이에요. 또 지랄하고 기본법이 아니라. 그래서 하여튼 홍정성 교수가 들어가서 수험생 입장에서 불행해요. 이 박규선 교수나 박정훈 교수 같이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법 전문가가 들어갔다면 행정절차법은 순수한 절차법으로 남기고 요 그 원칙에 관한 이런 실제법적 내용은 싸그리 다 드러내고 행정기본법으로 넣었다면 이거 안 이어도 돼요. 근데 홍정성 교수가 여러분들 암기 부담을 대폭 늘려준 거예요. 나중에 떨어지면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이건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법을 갖다 개 거지같이 해놔가지고 아니 이게 그 행정기본법 제정하면 행정절차법 중복된 거 싹 드러내고 중복되지 않는 거라도 실체법적 내용 이쪽 갖다 옮겨버리면 절차법에 있는 거 실체법에 있는 거 이거 기본법에 있는 거 출제할 건덕지가 없거든요. 해봐야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절차가 아닌 실체적 내용 실체 절차만 구별하면은 뻔한데 지금 일일이 다 외워야 돼요. 실체적 내용이 절차법에 또 개정하면서 들어가요. 기본법이 제정돼 있는데도 절차법 개정하면서 저것다 넣는 저건 무슨 돌대가리 같은 짓거리예요. 저건 또. 여기 이제 헌재 결정 보면은 나눠봐야 돼요. 법 위반 사실 공표. 이거는 범죄 행위를 까발리는 거예요. 이건 위헌인데 시정명령은 행정행위잖아요. 행정명령, 행정행위를 받은 사실의 공표. 이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위헌이 아니라고 헌재가 봤기 때문에. 자, 행정절차법 제가 제목 단어놨죠. 재량이고 뭐 확인 이런 거 뭐 단순 암기라 제가 더 이상은 도와줄 게 없고 국세기본법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옛날에 그 고액 상습채납자 이게 국세기본법이었는데 이 국세징수법으로 갔어요. 국세기본법에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공개 저 서로 맞바꿔서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법적 근거는 반드시 외우세요. 근데 내용까지 외울 건 4번 고액 상습 체납자 이거는 1년 2억 이거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선고에 관한 법률 학폰이다 뭐 간단하게 보면 되고 그 이론서에는 처음에 공부하는 이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 문장 인용해놨는데 정리 단계에는 그것까지 실제될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공개명령 제도에 관한 건데 보안 처분이다라는 거 가볍게 보면 될 거예요. 공개명령 제도는 범죄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고 등을 목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이 형벌과 구별되기 때문에 소고입법 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공표의 한계, 뭐 공공성, 근데 이건 뭐 이익형량, 공익사익 충돌하면 이익형량, 약방이 감추죠. 그 다음에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도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 조각된다는 얘기고 상당한 이유 전부 판단 이게 일반 국민보다 엄격해. 일반 국민보다 더 엄격하게 이거는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까지 요구해요. 확증, 확실한 증명, 확실한 증거 이것까지 요구해. 일반 국민에 그렇게까지 요구하는데 그다음 최신 판례인데 이거 예외 거 없어요. 그냥 가볍게 보면 돼요.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거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이거는 원래 형사법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출제돼도 뭐 예외 거 없어요. 그냥 가볍게 읽어보면 될 거고 제재 처분에 관한 거 불행하게도 이건 또 행정기본법이에요. 행정기본법 다 외워둬야 됩니다. 유감스럽지만
자, 일반적 간호사업 제한, 특정 간호사업 제한 봤죠? 국세징수법에도 간호사업 제한이 이것도 사업과 관련된 이거기 때문에 얘도 특정 간호사업 제한이고, 그 다음에 출국금지에 관한 건데 이거는 법률 내용을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고 제가 며칠 친 거 정도 법무부장 국세청 이게 밑줄 안 쳐놨네. 국세청장이 요구권자다. 그 정도 알아두면 될 거고 5천만 원 이상 이것도 외워지면 꼭 한번 외워봅시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통지하느냐? 그 법무부 장관에게. 그 정도는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밑줄을 쳐놨는데 안 외워도 될 것 같아요. 이 판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 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걸 방지하며 주된 목적이 있는 거지, 조세 미납자 신병을 확보하거나 외국에 못 도망가게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다. 이거 되게 웃긴 거예요. 왜냐면 그 밖에 새로운 음행학부사는 다 간접적 음행학부사라고 보거든요, 이론적으로. 근데 이 대법원 판례는 어때요? 간접적 압박수단이 아니다. 이거는 그 논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 뒤틀어낼 수가 있다. 여러분들 이거 음미를 해둬야 될 부분이.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대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 조세를 미납했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이미 과잉 금지 원칙에 비춰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거 음미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무부 장관의 출국금지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좀 전에 판단이 연장이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실질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시정명령은 명령, 하명이죠. 대상인데 이건 과거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건데 판례는 예외적으로 장래까지 대상이 된다. 이건 대단히 논리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거니까 외워둬야 되죠. 그 밑줄 친 게 그 내용이고, 두 번째 건 지엽적이라 무시해도 좋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위반 행위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런 시정명령 할 수 없다. 이건 해석할 수 있죠. 의무불이행 상태가 해소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법령인데 이거 그 어느 학생이 그 블로그에 질문을 했는데 제가 내용은 그 내용대로 지금 강의하는 내용대로 설명을 해놨는데 이거 헛것을 봐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정오표 내려고 하는데, 시정명령의 경우 행정법규 위반 행위는 행위시법에 따라요. 행위시법. 근데 시정명령은 장래항해하는 시정명령 처분이거든요. 적극적 행정이 또 원칙상 행위시법이 아니라 처분시법이에요. 처분시. 즉 시정명령시. 근데 이건 정오표 낼 거예요. 그 질문했던 학생한테 미안합니다. 내가 딴 생각하면서 잘못 독해를 해가지고 이거 박근성 교수님 교과서 문장이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의미를 그 처분시법이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이 행위시법이라는 표현 자체를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박근성 교수 교과서 다시 봤더니 어이구, 그때도 그 학생 질문해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헛것이 보였어요. 박근성 교수 교과서에도 그렇게 돼 있다고 했다가 다시 보니까 처분시법으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참 이게 사람의 눈이 참 희한해요. 어떻게 그것이 똑같은 문장이 참. 어쨌든 정오표에 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이 개정되어 건물의 용도 변경이 용도 변경 신고의 대상으로 됨에 따라 행정청이 가백의 위 건물이 용도 변경 신고 위반에 위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강제는 부과한 건데 적법이다. 이거는 배경 지식이 1편에 있어요. 시간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 위반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는, 계속적인 경우일 때는 그 문제가 되는 시점,
위법 상태 계속 69에 있어요. 69하고 438. 자, 69에 가면 그 중간에 동그라미 사 있죠. 위법 상태의 계속. 자, 그래도 건축법상의 용도 변경 행위에는 유형적인 저건 필요가 없고 아니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저게 저 판례 배경 저게 저 판례의 배경이에요. 438의 배경이니까 건축법상의 용도 변경 행위는 일단 용도 변경 행위만이 아니라 용도 변경에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럼 계속 사용하면 계속 위반 행위가 계속 진행되는 거죠. 적법한 용도 변경 절차를 마치지 않은 건축물은 원상 회복되거나 적법한 용도 변경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는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고 위법 상태 법적 성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 성격 여하가 문제되는 시점 당시에 시행되는 건축법령에 의해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불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때 시행되는 게 개정건축법인데 거기에 시정명령과 이행강제는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 적법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거 경망스럽게 저게 이 판례의 배경이에요. 배경 논리가 실제 건축주가 아니라도 건축주 명의를 갖는 자 얘가 상대방이다. 이런 논리는 우리가 계속 봤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드디어 3편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대망의 권리구제 4편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